자, 그래서 여기 1단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단원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단원 중에 그 심리적 체험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해석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문학작품 해석 관점 4가지를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그 다음에 뭐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뭐 효용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중학생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문학의 표현 방식이나 그 다음에 형상화라고 하는 이제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된 개념으로 우리가 배워본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은 보겠습니다. 본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잠깐만. 여기다가 필기를 합시다. 11페이지 여기 빈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그 작품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 해석의 관점은요,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요, 작품의 내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절대론적 관점이냐면 이 작품 하나의 세계를 절대적인 어떤 그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 외적인 요소는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작가가 얼마나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았건 뭘 하건 이 작품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또는 시대가 어떻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뭐로만 보자는 거야? 이 작품 하나로만 보자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다음 외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또 3가지로 나눠지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시인의 작가의 삶입니다. 자,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요 해석하는 그 해석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작가 맥락으로 감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관점을, 해석하는 관점을 뭐라고 하느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사회문화 맥락을 바탕으로 감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해석 관점이라는 말을 교과서에 좀 많이 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문학 작품은 감상하는 거다. 그래서 감상의 관점 또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락을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감상한다. 자, 다음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자 맥락이라고 합니다. 독자 맥락을 바탕으로 감상. 자,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는 A라는 의미로 작품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작품을 받아들인 독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냥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걸 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뭐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제 해석하고 감상하는 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요 관점이 이름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으나 여러분들 필기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일단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옛날에 이게 이제 엄청 옛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교과서에 빠져도 좀 이제 그 프린트라든지 또는 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표현이 워낙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익숙하겠지만 우리 입장에 좀 익숙한 이제 표현이니까.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이제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해지고 있냐면요, 특히나 수능국어나 이런 데서요, 작품 감상의 원리나 작품 감상의 방법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작품 감상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주로 이제 3점짜리 문제인 문학 작품 나오고요. 그 뒤에 보기 나와가지고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해석하고 감상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요, 맞추는 사람은 맨날 맞추고요, 틀리는 사람은 맨날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작품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그 앞에 셀로판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입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렇게 생긴 거는 알겠는데 이 색깔, 이 셀로판지 색깔대로 이 작품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실제로는 있지 않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작품 감상의 뭐 원리 또는 이제 방법에 해당하는데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셀로판지를 가지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이제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해석이 잘 되려면, 감상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작품은요, 내재적으로 아주 잘 읽어야 돼요. 내재적으로 이렇게 읽히지 않는데 어거지로 여기 내용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그냥 오해야. 그거는 오해고 오독이야. 우리가 작품을 잘못 읽으라고 작품을 해석 관점을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읽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선생님, 문학 작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사람마다 읽어내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이런 걸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보기 1, 2, 3, 4, 5번 나눠가지고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시대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문학 작품을 이제 문제로서 만드는데 이제 좀 변하고 있냐면 작품을 내재적으로 아주 잘 읽은 상태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얘네를 이용해가지고 보기에 있는 선지들을 하나하나씩 해석해라, 이제 읽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굉장히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내재적으로 작품이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돼. 당연히 이제 내신 스타일의 문제 또는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필기해주는 내용 그냥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외우면 웬만하면 보기 그냥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중요할지 더 이제 과거보다 더 중요한지 시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연습해 놓는 걸로 이제 교과서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 작품 자체도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야? 화자지. 맞죠? 자,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요. 부정 플러스 부정.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보통 우리가 부정 플러스 부정이라고 해서요. 부정적인 표현에다가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 더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강조의 표현입니다. 잠깐만. 시연아 혹시 펜으로 이거 보기가 좀 어려워? 안 돼. 지금 필기 따로 하고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특징이죠. 자, 그럼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않는 나오네요. 맞죠? 자, 그래서 나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의 시련이라든지 또는 어려움 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나대로 있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날 뭐하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맞죠? 어떤 상황이 날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런 힘듦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 그늘이 없는 사람이겠지. 자, 그러면 그늘이 없는 사람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건 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어.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그루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대요. 자, 그러면 이 그늘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련을 겪어보고요. 다른 사람의 시련을 알아주는 또는 이제 위로해주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본 사람인데 시련을 과거에 겪어본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자, 그래서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부시다. 햇빛이 밝고 눈이 부신 이유는 뭐야? 그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햇빛이 더 밝게 보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서로 대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햇빛과 그늘은 실제 햇빛과 그늘을 말하겠지만 이 시 속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 바로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다른 사람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마찬가지로 햇빛도 상징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왜냐면 서로 대조되니까. 그러면 상징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단어를 서로 대조하여서요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해서요. 자,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는 의도는 없는 표현 을 뭐라고 합니까? 설리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런 거 왜 하나하나 적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서술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보라고는 하진 않죠. 근데 이것만 딱 나와 있을 때 이게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아, 설리법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뭔데요? 그늘 덕분이죠.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면 세상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야. 맞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늘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 또는 예찬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늘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늘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2연. 구조가 똑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2연은요 1년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얻을 수 있는 효과 첫 번째 강조. 자, 다음 형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1년에서는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요 이제 2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적 대상이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단어만 바뀐 거야.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단어만 바뀐 겁니다. 자, 단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똑같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문학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과요 밑에 이연에 나와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무엇에 해당할까요?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쌤이 얘기만 하자면요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늘과 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늘은요 앞에 위에서 삶의 시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물은 뭐냐면요 시련 플러스 그런 슬픔의 감정이나 힘든 감정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인 거야. 그래서 그 힘든 감정을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눈물과 그늘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단어가요 그늘 아니어도 되고 눈물 아니어도 돼. 다른 단어여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되는 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에 겨운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만 아니면은 다 상관없는 거야. 이런 비슷한 종류의 단어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도 어차피 다 똑같이 읽어졌을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늘이 눈물로 단어가 바뀌었지만 사실은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좀 적어놨죠. 이건 이제 약간 내신 스타일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슬픔과 고통, 위에는 뭐라고 삶의 어려움, 시련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외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감상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르지 않은 이유는요.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썼기 때문이야. 그런데 상징이 아니라 상징과 비슷한 비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맞죠? 자, 이 비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요. 얘가 얘로 달라지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좀 넘어가면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한 번씩 또 얘기할 거야. 자, 비유는요. A라고 하는 대상과 B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때요. 이 두 대상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상징은요, 이거는 이제 이 슬픔과 힘듦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공통점이 있는 거기는 해. 눈물과 어려운 공통점이 좀 있잖아, 그쵸? 그리고 근데 사실 그늘과 이 삶의 시련은 그렇게 뭐 공통점은 딱히 없다, 그치? 그늘은 이거 까맣게 지는 건데 이게 삶의 시련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없잖아, 그쵸? 자, 근데 눈물은 좀 관계가 있긴 하죠. 자, 여하튼 그래서 상징은 상대적으로 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A, B 상관없이 원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는 보조관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보종이 아니고. 자, 그래서 상징 표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을 때 보조관념만 나타납니다. 상징은 보통 그래요. 자, 그런데 비유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보조관념만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직유법 생각해보면 직유법에 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하면은 직유법은요. 반드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은유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보조관념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 A라는 대상과 B라고 하는 대상에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마음의 호수라고 하면요. 내 얼굴이 사과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든지 빨갛다라든지 동그랗다든지 반딱거린다든지 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과 호수의 공통점을 찾을 거예요. 어떤 공통점? 뭐 깊다든지 잔잔하다든지 뭐 맑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겠지. 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상징은요,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상징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어찌됐건 대상이 전환됐지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자,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1년이랑 똑같이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뭐겠어? 이 힘듦이나 그 다음에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다, 그치?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 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 다음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 모른 척하는 사람 을 사랑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중부정 사용되어 있다. 그쵸? 자, 나는 한 방울에 눈물이 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을 알아주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타인의 슬픔을 알아주고 보듬어 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전에 눈물을 흘려봤어야 돼. 슬픔을 겪어봤어야 해. 또는 슬픔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이런 것도 보듬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 아니다. 똑같은 구조다. 그치?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 표현이 한 번 더 추가됐습니다. 자,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 역시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자, 눈물이 있어야지만 사랑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어떤 무언가가요, 있으려면은 눈물이 있어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 눈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의미 또는 뭐 역할 강조하는 거죠. 눈물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사랑도 있어. 기쁨도 눈물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 자, 그래서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와있네요. 이 표현 그대로. 첫 번째, 내면적 여유. 두 번째,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요 서리적 표현,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를 강조, 뭐 계속 강조하는데 무슨 표현 나오면 다 강조해요. 네, 대부분 강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표현하고 뭘 표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전달하고 싶은 거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거야. 서리법도 그렇고 반어법도 그렇고 역설법도 그렇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더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어. 왜?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을 형상화하는 거,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또는 뭐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죠. 예술의 목적은 정서 전달입니다.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역시 강조다. 자, 그래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의 사랑과 기쁨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이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2번 2연이죠. 자, 그래서 옆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형광펜. 자,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유시가 뭡니까? 사실 요즘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 표현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형태가 자유로운 시야. 자, 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형태가 자유롭지 않던 시절도 있습니다. 뭐 시조라든지 뭐 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죠. 맞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가 아니다. 자, 다음 서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요? 서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짙은 감정이라는 거야. 짙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서정시다 또는 서정성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이 정서나 감정이 아주 깊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깊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학에서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야 되고요, 뭐 음악이라면 음악적 장치를 활용해야 되고요, 회화라면 이제 회화적 장치를 사용해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정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백적이면서 상징적입니다. 상징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징 표현 나온다고. 상징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 뭔데요? 눈물과 그늘이죠. 맞죠? 자, 그리고 고백적이면서 자기 성찰적입니다. 자, 이 자기 성찰적인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자, 이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늘을 사랑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봐주고, 그리고 또 나 역시 내가 어떻게 내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내면을 어떻게 채워야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백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성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성적 태도가 많이 드러나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야. 반성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찰이라고 하는 건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야. 맞죠? 자, 내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재가 두 개입니다. 그늘과 눈물입니다. 맞죠? 시의 소재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1년과 2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자, 다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장 구조로 봐야 돼요? 그냥 유사하면 전부 대꾸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위에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요거 두 개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적인 표현이고요. 연으로 따졌을 때 1년 전체와 2년 전체도 대구적인 표현입니다. 왜? 구조가 똑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대구라고 하는 건 구조가 비슷한 것이 반복되면 다 대구입니다. 자, 다음 시어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사용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합니다. 시어의 의미 이중적, 요거는 좀 표시할게요. 자, 이게요, 여러분들 이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시어의 의미가 이중적인 거는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늘이라고 하면요, 그늘 또는 눈물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그냥 시련, 뭐 힘듦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맞죠? 고통이야. 자, 그런데 이런 시련, 힘듦이 을 상징하고 있는 게 그늘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늘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늘은 안 좋은 게 맞아. 그런데 그늘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데? 라고 했을 때 타인을 보듬어 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라고 이제 판단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련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그런 걸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된 사람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재밌죠? 부정적인 단어야.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가 그대로 그 사람이라면 그거는 타인을 보듬어 주는 존재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사용하여서 특정 내용을 강조한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그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그냥 애초에 그늘이 된 사람이 좋대요. 그늘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타인의 그늘을 알아주는 사람이지. 맞죠?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밑에 다양한 맥락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 이거 그냥 예시야, 예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가 맥락이라고 했을 때요, 자, 작가가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했나봐.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을 바탕으로 또는 그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나 봐 라고 해석하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감상한 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다른 거고 다른 거야 따지고 보면. 자,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이 시를 읽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늘이나 눈물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렇게 그늘이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또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썼나 봐 라고 감상하면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요 작가 맥락이랑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제 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 작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육사의 작품을 읽는다라고 치면은 이육사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조국 광복이나 아니면은 일제강점기의 현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 그런데 그것은요 사회문화적 맥락인과 동시에 무엇에도 해당해요? 작가 맥락에도 해당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했잖아. 독립운동가였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읽히기도 합니다. 같은 다른 맥락으로 읽었지만 같은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자, 다음 독자 맥락. 자, 그래서 독자 맥락은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독자인 나가 읽었더니 그늘과 눈물은 내 성장에 도움이 될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 맥락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작가 맥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에 독자 맥락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제적 관점, 그러니까 절대론적 관점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이 작품 안에 있는 것의 요소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은 그러면은 무엇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작품 속에 쓰인 문장이나 단어, 다음 두 번째 표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바로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13페이지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시인을 인터뷰 바로 뭡니까? 작가 맥락입니다. 시인을 인터뷰한 걸 바탕으로 작품 해석하는데 다른 맥락일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인생은 고통입니다.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에 살면서 목말라하는 물고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바다에 살고 있대요. 자, 그래서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렇다고 물속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며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첫 번째. 자, 그래야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이제 그 질문들이 뭐 그런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시 답안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예시 답안 중에서 1번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인이 고통을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뭔데?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겨낸 사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인생과 고통의 관계에 대한 시인의 생각입니다. 작가 맥락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지만 물속을 벗어날 수 없어. 자,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고 싶어 하지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고통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작품 안에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까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그래도 봅시다. 요거 좀 의미 있어요, 이거. 이 뒤에 나오는 시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너무 유명한 시조입니다. 황진이의 시조인데, 황진이의 시조랑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노래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느끼는 거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에는 차이가 없어. 대신에 뭐만 바뀐 거야? 시대만 바뀌었어. 또는 사회만 바뀌었어. 또는 표현만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2학년 때 만나게 되는 교재도 새로운 교재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2학년 때 문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 문학에 이때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았던 굉장히 최신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수록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는 3단원에 문학 작품이 최신의 문학 작품이 안 실려 있는데요. 다 그래도 발표된 지 한 10년 넘은 작품인데 다른 교과서 보면요, 진짜 발표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작품들이 그 교과서에 실려 있어. 깜짝 놀랐어. 이번에 보면서 그 다른 교과서 보면은 내가 불과 한 1, 2년 전에 서점에서 읽으면서 와, 이 소설 진짜 재밌다라고 했던 게 이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이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 시대에 가장 좀 이제 맞게끔 현실에 있는 내용들이 좀 최대한 빠르게 반영되게끔 좀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뭐 노래 가사든 뭐 시든 뭐 소설이든 상관없이 최근의 것들이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건 적으세요. 문학작품의 형상화 방법입니다. 문학작품 또는 정서라고 할게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노래를 들어도요, 이게 그 과학적인 좀 표현이, 과학과 관련된 표현이, 천체물리학과 관련된 표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도 사실 쉽게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뭐 노래 아마 대부분 다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의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과거에 이별을 겪었어. 이별을 겪었고요. 이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별 이후. 자, 그러면 이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야. 자, 그래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의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과거에 겪었던 이 이별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이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라고 해서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이 시간이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랑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에 해당하느냐? 추상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상적 대상을 옅어져 가더라도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형상화가 뭔데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는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옅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점점점 내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과거들은. 자, 그래서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 쉴 테니 라고 해서, 자,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점점 기억이 덜 나게 될 거야. 점점 덜 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 쉴 거야. 이 시간은 나의 이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거야.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긴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이잖아. 그치? 이 는 조사가 뭡니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지금 옆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외부의 관측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를 이루는 말인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 말이냐라고 하면 블랙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블랙홀이 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막 이게 빨려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알려져 있기로는 여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빨아들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경계 바깥에 있는 곳과 이 안쪽이 다르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블랙홀 안쪽은 우리보다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블랙홀이 그러면 시간이 변하는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경계선인 이 경계선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거기 부분을 사건 지평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요 사건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사건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은요 서로 다른 세계야. 그래서 다른 국면으로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과거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지나왔어. 그래서 돌아갈 수 없어. 이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시간에서는 이 예전의 이 시간들을 그냥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고마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곳이라는 거야. 뭐가? 우리의 이별이. 자, 그래서 익숙함이 진심을 속이지 않자라고 하는 건 이 익숙함은 뭔데? 우리가 이때까지 만나왔던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만나왔던 날들 때문에 이 익숙함 때문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이 진심은 뭔데? 우리 둘이 헤어져야 함을 알고 있는 진심을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이별했으니까 그리워하겠지. 그 전의 시간들을. 그래서 고마웠다.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나아가게 될 거야. 다른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마웠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서죠. 어떤 정서야? 과거에 함께 보냈던 시간들, 이별이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힘들어, 아파. 그런데 이 이별이라고 하는 행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우리로서 나아가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자, 별표 5개.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다 알아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도 어렴풋이 막 떠오를 거야. 왜냐면 딱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이거는 나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없어질 수 없어 그냥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황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글을 잘 썼다 또는 이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뭐 얘기되는 뭐 이제 기생이었죠, 기생. 자, 기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많이 있는 이제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동지 달 기나긴 발음이라고 했을 때 이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자,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동지라고 해봐야 밤이 길다는 걸 딱히 못 느끼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요. 밤이 한 13시간, 14시간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밤은 해 지는 순간부터 밤이야. 그러면 동지 날은요. 거의 한 6시 반? 6시쯤만 돼도 어둑어둑해지잖아. 맞지? 그래서 한 7시 되기 전에 해 다 져버립니다. 그럼 감해져요. 그럼 그때부터요.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가 뜹니다. 자, 그래서 12시간 넘게 밤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딱 좋은 날이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낸대요. 쭉 넘기다. 긴 밤입니다. 이 긴 밤에 한 허리를 뚝 잘라버리겠대요. 자, 이 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추상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허리를 베어내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 추상적 대상을요,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이 표현이 표현과 시대와 지식만 달라졌지만 1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쓰이는구나. 1000년까지는 아니죠. 한 5, 600년 됐겠죠. 한 5,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용해서 이제 문학적 장치로서 사용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이렇게 싹 베어내가지고 그거를 춘풍 이불나래라고 하면요, 봄바람입니다. 이불은 누구 이불? 내 이불. 이 내 이불 안이 봄바람처럼 따뜻해. 그래서 이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꾸겨 넣는 거야. 예쁘게 꾸겨 넣는 거죠. 예쁘게 접어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정든님, 사랑하는 님, 이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별이라 라고 해서요. 이 작품에서 이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일단 첫 번째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구체적 형상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 조선 초중기라 가지고요, 이런 이 3장의 아주 이 정형적 틀을 가지고 있는 이 평시조에서 좀 잘 볼 수 없는 이제 이 고유어, 순우리말이죠. 또는 고유어라고 하고요. 우리말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순우리말이자 동시에 음성상징어, 어인데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느냐? 의태어에 해당합니다. 음성상징어가 두 개죠. 의성어, 의태어. 맞죠? 의성어는 성, 소리 성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 의태는 태, 모양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자, 그래서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다시 펴겠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긴 밤을 마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얼마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외로우면, 그리고 이 외로운 밤의 긴 시간 동안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이 긴 시간 동안의 이 시간들을 잘라가지고 이불 안에 넣어놨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는 이때까지 못다 했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그 짧게 느껴지는 밤에 이어서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긴 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요거는 평시조에 해당합니다. 평시조. 이건 좀 적어줄게요. 고려 말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중국은 중국인데 당시에는 무슨 나라였게요? 명나라였습니다. 자,
왜 명나라였어요? 명나라 전에는 수단, 송, 원, 명청 원나라였죠. 원나라는 그 몽골 민족이었죠. 몽골 민족이 이제 왕조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라고 해서요. 명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 중국의 한족은요. 중국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던 민족이었어. 그래서 그 민족들이 다시 이제 왕권을 되찾은 거야. 그게 명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민족의 아주 오래된 역사인 이제 2000년 전에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유교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이 나라의 이념으로 채택해가지고 이제 건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요거 요즘 잘 나가는 학문이래. 그리고 요거 요즘 잘 나가는 이 문학 형태래 라고 해서 가져온 게 바로 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고려 말부터 해서 지금 사실 현재까지 쓰이고 있죠. 네, 현재요. 네, 지금도 이 시조를 써가지고 등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시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음보요, 동짓달 기나긴 밥을 한월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고디고디 펴리라 라고 해서 사음보요. 그러면 사음보가 아닌 것도 있어요. 네, 아닌 것도 있어요. 이 평시조가 유행하기 전에 있던 이제 그 문학의 흐름이 고려가요였죠.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해서요, 삼음보의 구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요였잖아.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의 성질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삼음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거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 이 선비들의 나라잖아. 명나라나 조선은. 자,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서 수염 닦으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장 6구 45장 내외 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장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지고요. 이 종장에서요, 첫 음보는 몇 글자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삼음절이라고 합시다. 삼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종장의 첫 어절이 삼음절이 아니면 그건 시조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평시조입니다. 이 평시조는 뭐냐면요, 이 규칙들이 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지켜져 있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뭐냐면요,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집니다. 자, 그걸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시조는요,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이라든지 또는 글자를 아는,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시조라고 하는 이 문학의 형식이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신분인 사람들 또는 글자를 모르는 안여자나 부녀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한자를 말하는 거야. 한자를 모르는 이제 부녀자들에게까지 이제 이 퍼지면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이 훈민정음, 이제 한글로 쓰인 이제 이런 시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꼭 이런 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규칙은 하나만 지킵니다.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인 건 무조건 지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쓰인 이제 이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성이 쓴 거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황진이 정도의 기생이면은 정말 이 나라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냥 최고급의 최고 수준의 기생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낮은 신분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뭐 이제 뭐 관직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굉장히 어떤 이제 율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제되어 있는 그런 이제 평시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의 특징이다.
까지 하고 나면은 자 요거만 좀 볼게요.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5분 안에 자 그래서 문학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통 활동입니다.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자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소통 활동이야. 자 그리고 작품을 누가 읽습니까? 독자가 읽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독자는 또 소통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을 매개로 해서요 작가와 독자 역시 소통 활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구조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요 사실 중학생 때 다 하기는 했습니다. 심리적 체험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작가와 작품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다? 문학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막 별다른 새로운 뜻 맞게 감이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작가의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가치관과 경험, 작가가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학 소통이다. 자, 그 다음 문학 비평. 자, 이 문학 비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 해석 관점 있지. 그거를 통해서 하는 게 문학 비평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쌤 시간 되면 혹시나 문학 비평으로 정말 그냥 흠잡을 데 없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에 수록 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썼던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이 쓰는 문학 비평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표현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드러나있을 때 4개의 관점을 딱 다 실어가지고 문학작품 하나를 해석해놓은 또는 감상해놓은 그 글이 한 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문학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비평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볼게요. 이거 아까 쌤이 그 필기하면서 다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복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들도여서는 개인적으로는 문제 풀 때 좀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은근 도움 되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과정에서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1-1단원 수업 끝났고요. 자 지금 숙제는 뭐냐면요. 여기 23페이지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나눠줬던 요거 문제 세트들 있죠. 자 문제 세트를 2개요. 보면 알겠지만 문제 숫자는 엄청 몇 개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합쳐도 문제 40문제도 한 50문제도 안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좀 이제 풀어오는 게 숙제다. 자 그러면서 저 그 프린트로 내준 숙제는요 쌤이 다음 시간에 풀이는 굳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들고 올 필요 없고요. 여기 자습서는요 다음 시간에 꼭 들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몇 가지 좀 풀이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2주차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